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김관욱 계명대 교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연결해서 전해준 것처럼 또 다른 꼼수들이 또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각 당별 목소리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목소리 듣고 분석 이어갑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그러니까 지지 차원 속에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먼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한국당이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죠. 네. 통합당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이렇게 서로 눈치 싸움 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꼼수 정치는 20대 국회에서 이제 막을 내려야죠. 막을 내려야 된다. 의원 꺼주기를 하고 우리가 위성정당이라는 단어도 사실 생소한 것이 우리 정치권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했는데 또다시 위성 교섭단체까지 만들어가지고 대국민 약속을 저버린다. 우리가 사실은 이번에 투표할 때 더불어시민당하고 미래한국당은 위성정당인 걸 알고 비례대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사실상 비례대표를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당의 비례대표라고 간주하고 이들을 뽑아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독자적인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겠다. 이거는 국민들과의 어떤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다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지금 19석, 17석이잖아요. 그럼 또 의원 꺼주기를 하던 거기서 또 야합하는 행위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21대까지 꼼수가 이렇게 계속 연장이 되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것이고요. 21대에는 좀 원칙적인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180석을 가진 여당이 이걸 먼저 선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타협점을 만들어서 즉 결국에는 이제 후보자 추천권하고 대국민 약속을 바꿔먹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두 당이 사실상 타협을 해가지고 공직자 추천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합의를 본다면 이런 문제는 사실상 사라져요. 그러니까 좀 정치력을 이제는 21대 국회에서는 좀 발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미래한국당은 19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 명만 데리고 오면은 교섭단체를 꾸릴 수는 있는 건데 여당보다 먼저 하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좀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서 머리 잘 써야 돼요. 이거는요, 지금 아까 인터뷰만 보시면은 저 원유철 대표하고 윤호중 사무처장 일종의 폭탄 돌리기 하잖아요. 상대가 먼저 하면. 근데 이거는 누가 하나 하면 다른 쪽에서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미래한국당이 저희 어차피 위성정당과 미래통 합치겠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시민당 혼자 덩그러니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럼 명분이 완전히 없어지거든요.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여당이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합치면 미래한국당도 독자 생존할 명분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가 먼저 가면 다른 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럴 때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미래한국당 입장, 미래통합당 입장 얘기해 볼게요. 공수처장이요? 임명권이요? 보세요. 공수처장 임명권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야당이 추천위원 2명 가지는데 그 야당이란 게 그냥 정의당 이런 야당이 아니라 교섭단체거든요. 보세요. 2명 중에 하나는 미래통합당 무조건 하나 갖습니다. 교섭단체니까. 만약에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 합치잖아요? 그럼 더불어시민당이 혼자 그거 추천권 하나 가지려고 있을 명분이 없어져요. 그럼 더불어시민당도 더불어민주당 합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교섭단체가 야당 교섭단체가 어차피 미래통합당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 다 미래통합당에 가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 명분을 지금 여전 쥐고 가는 게 맞다. 만약에 미래한국당에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저희가 추앙법 보셔서 죄송한데 어차피 유성정당 합치겠습니다 했는데 더불어시민당만 그 야당국 추천권 하나 가지려고 우리는 야당입니다. 그리고 독자 생존한다? 이런 명분이 엄청나게 밀리기 때문에 그런 선택은 더불어민주당이 안 할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미래한국당이 먼저 어차피 총선도 져서 지금 여론도 안 좋은데 먼저 명분 잡고 합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그래도 못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돈 때문인 거죠. 양당 다. 돈? 어떤 돈? 교섭단체가 되면 그렇죠. 교섭단체 만들면 국고보조금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1, 2억도 아니고 몇십억 단위거든요. 그러니 이 공수처장의 추천권, 저희 야당목 2명 자리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해결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미래한국당도 마찬가지고 더불어시민당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교섭단체가 낫죠. 이런다고 하면 그건 돈이죠. 국고보조금. 구자웅 차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돈도 돈이지만요.
그러니까 비난은 잠시, 실리는 몇 년 동안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법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국회 의사 일정을 합의할 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원내대표끼리 먼저 합의를 합니다. 어떤 법안을 언제 처리할 것인지, 본회의를 언제 열 것인지. 그러니까 국회 운영의 한 주체로 참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원내 교섭단체거든요. 뭐 앞서 김태현 변호사는 국고 보조금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원내 제3당이 되면 국회 부의장을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아, 국회 부의장. 네, 그러니까 원구성을 할 때 제1당에서는 국회의장, 제2당, 제3당에서는 국회 부의장을 추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만약에 더불어민주당과 이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합당이 돼버리고 나면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배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원내 교섭단체가 둘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미래한국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가지고 있다라면 원내 교섭단체에게 국회 부의장을 배출할 수 있도록 이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돈과 실리, 자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데다가 뿐만 아니라 양당이 합의를 하면 될 것을 제3당으로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한다라면 어떤 국민의 지탄에도 불구하고 좀 실리를 찾기 위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개연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정치권의 꼼수 지금 보기가 힘드신지 교수님께서 또 할 말씀. 네. 그러니까 비난은 잠시라는 게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이 기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네. 우리가 지금의 미래통합당의 이 결과는 2016년부터 내려온 거거든요. 네. 그때 이제 공천 파동부터 하나하나 쌓여온 것들을 다 기억해두고 이래도 안 되는구나.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예컨대 국회 부의장이다. 뭐 이런 공직자리 굉장히 좋죠. 뭐 더 많은 이제 국고 보조금도 좋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더불어시민당도 마찬가지고 미래한국당이 실질적인 어떤 독립정당의 역량을 갖고 있느냐, 정책 하나 개발할 수 있는 스텝이나 그런 재정적 역량이 있느냐라고 하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교섭단체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국민들을 기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 정당사에서 사실 존재하지 말아야 되는 말 그대로 위성정당입니다. 빨리 해산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가져가야지 한국 정당 정치를 원상 복귀시키는 길이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 여론이 김광석 교수님 말씀처럼 이 꼼수 정당이니까 빨리 통합해라라는 국민의 압력이 거세서 결국 통합을 한다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상화가 되겠지만 이게 국회 부의장 자리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 배분, 그다음에 정책연구위원 임명 굉장히 많은 자리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한국당의 경우에는 한 석만 더 모셔오면 그분이 원내대표를 맡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누릴 수 있는 실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싶은 유혹에 굉장히 지금 많이 마음이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런 점을 인식하신다라면 원래 약속했던 대로 5월 원구성 전에 이 합당을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사실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좀 반대예요. 캐스팅 보트요? 80개, 20개 합치면 100개인데 무슨 캐스팅 보트예요? 그 20개가 과반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좌지우지. 예전에도 국민의당처럼 그 30명을 데리고 과반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만 캐스팅 보트인데 어차피 80개에다 20개 더해봐야 100개입니다. 80개나 100개나 캐스팅 보트 못 돼요. 그거 하나. 자리 이제 국회의장도 마찬가지고 상임위원장도 마찬가지인데 국회법을 보면 그게 규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야 합의거든요, 결국에는. 그럼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라고 가정하고 상상하고 말씀드리면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이나 어차피 같은 집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 상임위원장 하나 주고 제3교섭단체 미래한국당 교섭단체 하나 주나 합쳐서 미래통합당 2개 주나 어차피 전체 야당목은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국회 부의장도 마찬가지고 상임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 뭐 실리도 거의 비슷할 거다. 돈 빼놓고는. 그러니 돈은 그냥 당원들한테 죄송합니다. 당비 좀 더 주세요 하고 모으고 빨리 하나라도 합쳐서 명분 주고 가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총선 참패한 이 상황에서 그거라도 명분 주고 먼저 나가야 더불어시민당도 민주당 합치고 따라온다. 여기서 미적대지 말자. 근데 미적대는 이유는 아마도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결정을 해줘야 될 텐데 미래통합당에 지금 비대위도 못 꾸리고 지금 거의 뭐 아무 당부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유철 대표도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다음 스텝으로 미래통합당에서 비대위원장 선정하고 나름 임시 지도체제 꾸리면 이 문제부터 빨리 해결해라. 그게 살 길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죠. 위대한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꼼수 아닌 정도로 가야겠다. 이런 말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열띤 토론 잘 들었는데요. 또 이번 선거가 끝나자마자 사퇴 얘기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교수님. 열린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1번 당선인에 대해서 뭐 사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정치라는 것이 언제까지 반복이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비례 명단은 대국민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 공당이 사실상 국민들에게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밝혀서 어디까지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쭉 내려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당선자가 뒤에 있는 후보군이 앞으로 땡겨달라 이런 것을 국민들 어떤 국민이 이거를 결정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정권은 국민들이 있는 건데 왜냐하면 투표로 결정한 거기 때문에 다시 재투표하지 않는 한은 사실상 이건 변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변동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스스로가 사퇴하는 건데 사퇴라는 이 압박의 정치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이 지향하는 정치인가? 저는 그렇다 그러면 이건 민주정치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그래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이러한 정치들은 사실상 우리가 빨리 제거해야 되는, 해소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잔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열린민주당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1대 이제 국회 당선인 가운데는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되죠. 네. 일단 이제 총선 전에 최강욱 비서관의 경우에는 그 표창장이 아니라 그 인턴 그 활동 증명서를 작성을 해준 혐의로 이렇게 기소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재판 기일이 총선 이후로 잡혔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으로 이제 법정에 서게 되는 어떻게 보면 좀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요. 아마 이제 치열한 법정 다툼을 통해서 그 유무죄가 좀 가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최 당선자의 입장에서는 이 기소 단계에서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법정에서 이 무죄를 다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떤 증거를 통해서 이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미래통합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네, 당의 어떤 재건을 위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다시 와서 이제 좀 힘을 써달라, 어떤 재건을 해달라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김종인 위원장도 어쨌든 긍정적인 입장인 거는 같아요. 절대 안 한다는 말은 안 했던 거로. 예. 얼마 전에 이제 지금은 일단은 당을 대표하는 사람은 심재철 원내대표입니다. 당대표가 사퇴했기 때문에 이제 넘버 2인 원내대표가 대회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찾아가서 만났을 때 절대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여지는 열어둔 건데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최선책은 아닙니다. 왜? 어쨌든 뭐 나중에 선거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 김종인이라는 사람의 간판을 걸고 총선에 치렀는데 어쨌든 참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참패에 물론 황교안 전 대표만큼 책임이 있는 건 아닌데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선책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다만 최선책이 아니면 지금 차선책을 찾아야 되는 거고 최악이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하는 지금 이 비상 상황에 있어서는 그래도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만의 인물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기를 수습하는 능력, 더군다나 어쨌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결국 경제가 계속 이슈일 거고 이 경제 문제가 다음 대선까지도 이슈라고 갈다고 봤을 때 그 문제를 잘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만한 사람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의도에서의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지금 비대위원장이 가장 큰 역할들은 뭐냐면 이 의원들을 좀 누르고 가는 게 있어야 돼요. 누르고 간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당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도 좀 누르고 강한 리더십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의원들과 당선인한테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점을 좀 봤을 때는 그래도 저는 최선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만한 카드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기자로서 빨리 한번 김종인 위원장 인터뷰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비대위원장을 맡을지 맡지 않을지보다 먼저 나와야 되는 얘기가 아까 우리가 앞서 얘기한 미래한국당이 과연 꼼수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옳냐 그르냐 이것에 대한 입장을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을 강제해낼 수 있다라면 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어떤 통합에서부터 이 수습을 좀 해나갈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것이 아니라면 뭐 임시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쓰러져가는 어떤 집에 그 기둥을 붙드는 역할
그 이상을 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전권을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교수님, 예. 김종인 위원장 연말이라는 시한을 못 박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세 가지죠. 연말, 그리고 정권, 네. 그리고 모든 당선자들이 일치해서 요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연말까지는 본인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미래통합당의 어떤 위기가 요번에 생긴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게 굉장히 누적된 것이고 계속해서 수습의 방식을 이렇게 명망가를 모셔오는 걸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도 그 일환이었던 거고요. 그런데 보면 계속해서 실패를 봤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계속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상징성의 인물로 뭔가 그것을 이렇게 미봉해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반복인데 이번에도 김종인 위원장이 뭘 어떻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근본적인 해결의 문제는 당원과 진정 그 안에 있는 내부 구성원들이 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창조적 파괴로서 어차피 비대위원장은 누가 해도 전 상관없다고 봐요. 관리형으로 짧게 가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진정성을 갖고 싸워야죠. 싸우고 실질적인 어떤 제로 베이스에서 모든 것을 새로 출발하는 그렇게 해서 인물도 세대 교체를 이루어내고 새로운 인물들이 충원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고 내용도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고 이런 상황이 돼야지 자꾸 일종의 이제 거인 뒤에서 숨어가지고 안정성을 회복하는데 그 안정성이 스스로가 뭔가를 이제 모면하는 그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골마 터지는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 이어져 왔다 이렇게 봅니다. 저게요,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 연말까지 얘기한 건 아마도 본인 입장에서 자기 대선의 킹메이커를 하고 싶다라는 그걸 거예요. 만약에 비대위가 지금 짧게 가면 원래 이제 올 7월에 전당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이맘때부터는 대선 후보 경선판에 들어가요. 그러면 김대현 비대위 3개월하고 빠지면 차기 이제 지도부가 이제 그 대선을 관리할 텐데 김종인 비대위원 전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 올 연말까지 가면서 바로 이제 대선 경선판으로 전환하는 아마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어떤 형태로 비대위원장을 맡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빠른 호흡으로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